1950년 8월의 무더위는 살인적이었습니다. 섭씨 40도를 넘나드는 폭염 속에서 땀에 젖은 군복은 마치 무거운 갑옷처럼 병사들의 몸을 짓눌렀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도 물은 부족했고 전선 곳곳에서는 이질이 창궐했습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것은 날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절망이었습니다.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평화로웠던 이 땅은 이제 전쟁의 불길에 휩싸여 있었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도에서 영원히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모든 이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한반도 최남단, 부산을 중심으로 한 좁디 좁은 땅. 동서로 약 80km, 남북으로 약 160km에 불과한 이 작은 직사각형의 공간이 자유 대한민국의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이곳을 넘어서면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뒤에는 바다뿐이었습니다. 미 제8군 사령관 월턴 워커 중장은 예하 지휘관들을 모아놓고 차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의 후퇴는 없다. 부산으로의 철수는 역사상 최대의 대학살이 될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끝까지 싸운다. 죽더라도 함께 죽는다. 그의 말은 명령이 아니라 운명의 선언이었습니다. 이것은 낙동강 방어선 전투, 대한민국이 무너질 뻔했던 그날들의 이야기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평화로운 일요일 아침은 포성으로 찢겨졌습니다. 38도선 전역에서 북한군이 일제히 남침을 시작한 것입니다. 북한군은 이미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실전 경험을 쌓은 병사들로 구성된 13만 5천 명의 병력, 150대가 넘는 소련제 T-30 전차, 그리고 강력한 포병 전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 국군은 9만 8천 명에 불과했고 전차는 한 대도 없었으며 대전차 무기조차 변변치 않았습니다. 전력의 차이는 참혹한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개전탄 사흘 만에 서울이 함락되었습니다. 6월 28일 수도가 적의 손에 넘어가는 순간 한강교는 폭파되었고 그 위를 건너던 수많은 피난민들이 차가운 강물 속으로 떨어져 갔습니다. 국군은 한강 이남으로 뿔뿔이 흩어졌고 지휘체계는 마비되었습니다. 불과 한 달도 안 되어 국군은 3만 4천에서 4만 명에 이르는 사상자를 기록하며 초기 전투 능력의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미국은 신속하게 개입했지만 그들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 주둔하던 미 제24보 병사단의 일부 병력, 이른바 스미스 특수임무부대가 급히 한국으로 파견되었습니다. 540여 명의 미군 병사들은 7월 5일 경기도 오산의 중미령에서 처음으로 북한군과 맞닥뜨렸습니다. 그들은 막연한 자신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미군을 보면 북한군이 겁을 먹고 도망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북한군의 T-3포사 전차가 굉음을 내며 다가왔을 때 미군의 2.36인치 바주카포 로켓은 전차의 두꺼운 장갑을 뚫지 못했습니다. 마치 장난감 총알처럼 전차 표면에서 튕겨나갔습니다. 탄약은 금세 바닥났고 통신은 끊겼습니다. 부대는 와해되었고 병사들은 산으로 흩어져 도망쳤습니다. 이 첫 패배는 미군 지휘부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북한군은 단순한 농민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고도로 훈련되고 기계화된 현대식 군대였습니다. 이후 한 달 반 동안 한국군과 유엔군은 끊임없이 밀렸습니다. 7월 중순 대전에서 미 제24사단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사단장 윌리엄 딘 소장은 포로로 잡혔습니다. 전선은 남쪽으로 또 남쪽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워커 장군은 냉정하게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공간을 내어주고 시간을 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마지막 방어선. 낙동강까지 후퇴하여 그곳에서 최후의 저항을 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왜 부산이었을까요? 부산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한반도 남부에서 대형 수송선이 접안할 수 있는 유일한 항구였습니다. 일본과 미국에서 오는 모든 군수물자, 병력, 전차, 탄약, 연료, 식량이 부산항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부산이 무너지면 보급이 끊기고 보급이 끊기면 전쟁은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부산은 한반도에서 유엔군이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고 그 통로가 막히는 순간 대한민국은 질식하는 것이었습니다. 8월 초 부산을 중심으로 한 방어선이 형성되었습니다. 방어선은 낙동강을 서쪽 경계로 삼고 동쪽과 남쪽은 동해와 대한해협에 접해 있었습니다. 북쪽은 험준한 산악지대가 막아주었습니다. 전체 방어선의 길이는 약 230km에 달했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역설적으로 그 좁음이 커본의 장점이 되었습니다. 워커 장군은 제한된 병력으로 전 전선을 방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신 그는 내선 작전의 이점을 활용했습니다. 부산을 중심으로 도로와 철도가 방사형으로 뻗어 있었기에 예비 병력을 위기 지점으로 신속하게 이동시킬 수 있었습니다. 마치 소방수처럼 불이 난 곳으로 달려가 꺼뜨리는 전술이었습니다. 하지만 병력은 부족했습니다. 8월 초 유엔군의 전투 병력은 약 9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미군 4만 7천 명, 한국군 4만 5천 명, 그리고 소수의 영연방군이 전부였습니다. 반면 북한군은 약 7만 명의 병력으로 공세를 펼쳤습니다. 여전히 북한군이 숫자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유엔군은 하늘과 바다를 장악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부산항이라는 생명선을 통해 끊임없이 증원군과 보급품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밀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정보였습니다. 미군 보안국은 북한군의 무선통신 암호를 해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워커 장군은 적이 어디를 공격할지 미리 알 수 있었습니다. 적의 주 공격 방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그곳에 정확히 예비대를 투입하는 족집게식 방어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전쟁에서 정보는 때로 총알보다 강력합니다. 낙동강 방어선은 단일한 전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4개의 격전지로 나뉘어 있었고 각각의 전장에서는 생과 사가 엇갈리는 처절한 혈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남부 전선, 마산이었습니다. 북한군 제6사단은 남해안을 따라 우회하여 부산을 직접 공격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워커 장군은 이를 간파하고 미 제25사단장 킨 소장에게 방역을 명령했습니다. 8월 7일 미군은 한국전쟁 최초의 사단급 방역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작전은 쉽지 않았습니다. 섭씨 40도를 넘나드는 폭염 속에서 병사들은 산악지대를 올라가야 했습니다. 봉감리 계곡에서는 북한군의 매복에 걸려 미군 포병대대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비록 진주를 탈환하는 전술적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전략적으로는 성공이었습니다. 북한군 제6사단의 부산 진역을 막았고 수천 명의 적에게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남부 전선은 안정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낙동강 돌출부 영산이었습니다. 낙동강이 서쪽으로 크게 굽히쳐 흐르는 이곳은 부산으로 향하는 가장 위험한 침투 경로였습니다. 8월 5일 밤 북한군 제4사단이 어둠을 틈타 강을 건넜습니다. 미 제24사단은 이를 막지 못했고 북한군은 강 동쪽의 교두보를 확보했습니다. 위기였습니다. 워커 장군은 즉시 예비대인 제1해병 임시여단을 투입했습니다. 오봉리, 능선. 지도에도 이름이 없던 이 작은 언덕은 곧 지옥이 되었습니다. 해병대는 밤낮 없이 북한군과 백병전을 벌였습니다. 8월 17일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미군의 M26 퍼싱 전차가 북한군의 T-34 전차와 맞붙은 것입니다. 퍼싱 전차의 90mm 포는 T-30R을 압도했습니다. 굉음과 함께 포탄이 발사될 때마다 북한군 전차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총 4대의 적 전차가 격파되었습니다. 이는 전세가 바뀌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9월 중순까지 이어진 전투에서 북한군 제4사단은 병력의 절반 이상을 잃고 사실상 괴멸했습니다. 낙동강 돌출부는 유엔군의 손에 남았습니다. 세 번째는 대구였습니다. 대구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미 제8군 사령부가 있는 곳이었고 대한민국 임시수도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전략적 심장부였습니다.
북한군도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3개 사단을 동원하여 대구를 포위 공격했습니다. 대구 북쪽 다부동의 좁은 계곡에서는 밤마다 기묘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쿵, 쾅, 쿵, 쾅. 북한군 전차가 좁은 도로를 따라 공격해올 때마다 철갑탄이 포장도로와 바위에 부딪히며 내는 소리였습니다. 미군 병사들은 그 소리가 마치 볼링공이 핀을 쓰러뜨리는 것 같다며 이곳을 볼링장이라고 불렀습니다. 미 제27연대와 한국군 제1사단은 백선엽 장군의 지휘 아래 협력하여 7일 밤낮 동안 북한군의 파상 공세를 막아냈습니다. 미군의 M26 전차와 새로 도입된 3.5인치 슈퍼 바주카포는 북한군 전차 10세대 이상을 격파했습니다. 대구는 지켜졌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비극도 있었습니다. 외관 인근 삼직 삼고지에서는 북한군이 미 제1기 병사단 병사들을 포로로 잡은 뒤 집단 학살하는 전쟁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손이 뒤로 묶인 채 총살당한 미군 병사들의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 유엔군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4번째는 동부 전선, 경주와 포항이었습니다. 동해안 지역에서는 한국군 수도사단과 제3사단이 북한군 제12사단과 맞서 싸웠습니다. 포항이 일시적으로 함락되는 위기도 있었지만 한국군은 형상항을 방패 삼아 끈질기게 저항했습니다. 이 전투에는 어린 학도병들도 참전했습니다. 16, 17살의 소년들이 총을 들고 전선에 나섰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미 해군 함정들도 도왔습니다. 구축함들이 해안 가까이 접근하여 동해안 도로를 따라 이동하는 북한군에게 함포 사격을 퍼부었습니다. 거대한 포탄들이 하늘을 가르며 나라가 폭발할 때마다 땅이 흔들렸습니다. 경주는 지켜졌습니다. 전투의 승패는 전방의 총격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후방의 보급 능력이 때로는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보급 전쟁에서 유엔군과 북한군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었습니다. 부산항은 24시간 쉬지 않고 가동되었습니다. 매일같이 수천 톤의 물자가 양육되었습니다. 미국 본토와 일본에서 보내온 전차들이 크레인에 매달려 항구에 내려졌고 탄약 상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식량, 피복, 의약품, 연료, 전쟁에 필요한 모든 것이 부산으로 흘러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물자들은 레드볼 익스프레스라 불리는 수송 부대에 의해 경부선 철도와 트럭으로 전선까지 배달되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혈관을 통해 피가 온몸으로 퍼져나가듯 보급품은 전선 곳곳으로 흘러갔습니다. 반면 북한군의 사정은 참혹했습니다. 평양에서 낙동강까지는 300km가 넘는 거리였습니다. 그 긴 보급로는 미 공군의 끊임없는 폭격으로 난도질당했습니다. F-51 머스탱과 F-80Z 전투기들이 낮으면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철도 교량이 폭파되고 도로가 파괴되고 보급 트럭이 불타올랐습니다. 주간 이동이 불가능해진 북한군은 밤에 소달구지나 사람의 등에 짐을 지고 물자를 날라야 했습니다. 포로 신문 기록에는 북한군 병사들의 절망적인 상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하루에 주먹밥 한두 개도 먹지 못했다. 배가 너무 고파서 밭에서 옥수수를 훔쳐 먹었다. 많은 동료들이 굶주림과 이질로 쓰러졌다. 8월 말이 되자 북한군의 전투 지속 능력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배고픈 군대는 싸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숨은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민간인 노무단, 지게부대였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한국인들이 지게를 지고 험준한 산길을 올랐습니다. 차량이 접근할 수 없는 고지대로 탄약과 식량과 물을 날랐고 부상병을 지게에 실어 후송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군번도 계급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의 포화가 쏟아지는 전선 바로 뒤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워커 장군은 그들을 칭송하며 말했습니다. 이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싸울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의 굽은 등과 거친 숨소리가 대한민국을 지탱했습니다. 낙동강 방어선 전투에서 유엔군이 가진 가장 압도적인 우위는 하늘과 바다였습니다. 북한군에게는 제대로 된 공군도 해군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무방비 상태로 하늘에서 쏟아지는 폭격과 바다에서 날아오는 포탄을 견뎌야 했습니다. 미 제5공군은 하루에 수백 차례 출격했습니다.
F-30 머스탱 전투기들이 저공 비행하며 기관총과 로켓을 발사했고 F-80Z 전투기들이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특히 T-6 텍산 훈련기를 개조한 모스키토 통제기들은 낮게 날며 적의 위치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무전으로 전폭기들을 유도했습니다. 목표 발견, 좌표 전송, 폭격 개시. 고디어 폭음과 함께 땅이 뒤집혔습니다. 동해에서는 미 제7함대와 영국 해군이 북한군의 동해안 진역을 봉쇄했습니다.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함재기들이 내륙 깊숙이 침투하여 폭격을 가했고 구축함들은 해안 가까이 접근하여 함포 사격을 퍼부었습니다. 16인치 함포에서 발사된 포탄은 거의 1톤에 육박하는 무게로 나라가 폭발하면 반경 수십 미터의 모든 것을 날려버렸습니다. 북한군은 이 압도적인 화력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전쟁의 이면에는 형언할 수 없는 인간적 고통이 있었습니다. 전투 지역에는 수십만 명의 피난민이 밀려들었습니다. 전 재산을 보따리에 싸들고 어린아이를 업고 노인의 손을 붙잡고 남쪽으로 걸었습니다. 도로는 피난민 행렬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북한군은 피난민 대열 속에 병사를 위장시켜 침투시키는 전술을 썼습니다. 유엔군은 누가 민간인이고 누가 적군인지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비극적인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폭염과 식수오염은 또 다른 적이었습니다. 전선에는 이질이 창궐했습니다. 설사와 탈수로 쓰러지는 병사들이 속출했습니다. 어떤 부대는 전투 손실보다 질병으로 인한 전투력 상실이 더 컸습니다. 북한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굶주림과 질병으로 탈영병이 속출했고 강제 징집된 병사들의 사기는 바닥을 쳤습니다. 삼갱 삼고지의 학살 사건은 전쟁의 참상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포로가 된 미군 병사들은 손이 뒤로 묶인 채 총살당했습니다. 시신들이 발견되었을 때 현장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 점령지에서는 반동 분자로 지목된 민간인과 공무원들도 즉결 처형당했습니다. 전쟁은 인간성을 무너뜨렸습니다. 8월 말 전황은 가장 위태로웠습니다. 북한군은 4개 전선 모두에서 맹공을 퍼붓고 있었고 유엔군의 방어선은 여기저기서 삐걱거렸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방어선이 뚫려 후퇴하기도 했습니다. 불안과 공포가 전선을 휩쓸었습니다. 정말로 여기서 버틸 수 있을까? 결국 바다로 밀려나는 것 아닐까? 그때 워커 장군이 예하 지휘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확고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다. 부산으로의 후퇴는 최대의 대학살이 될 것이다. 우리는 낙동강에서 싸우고 낙동강에서 죽을 것이다. 후퇴는 없다. 덩케르크도 없고 바탄도 없다. 우리는 한 줄로 서서 싸운다. 팀으로 싸우고 죽더라도 함께 죽는다. 이 stand or die, 즉 서서 싸우거나 죽거나 라는 명령은 병사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공포는 결의로 바뀌었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다면 싸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싸우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강했습니다. 9월로 접어들면서 전선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증원군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미 제2보병사단이 완편되어 투입되었고 영국 제27보병여단이 도착했습니다. 무엇보다 500대가 넘는 전차가 부산항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유엔군의 전력은 2배 이상 증강되었습니다. 반면 북한군은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보급은 끊겼고 병사들은 굶주렸으며 탄약은 바닥났습니다. 그리고 9월 15일 역사를 바꾸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킨 것입니다. 서해안 인천에 상륙한 유엔군은 북한군의 보급로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낙동강 전선에 투입된 북한군 주력은 순식간에 고립되었습니다. 퇴로가 끊긴 것입니다. 인천 상륙이 북한군의 허리를 끊는 망치였다면 부산교두보는 북한군을 붙잡아두는 모루였습니다. 망치와 모루 사이에서
북한군은 짓눌렸습니다. 9월 16일 부산 교두보의 유엔군이 총방역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북한군도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9월 20일을 기점으로 전선이 무너졌습니다. 인천에서 유엔군이 쏟아져 내려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북한군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포위될 것을 두려워한 북한군은 중장비를 버리고 산으로 흩어져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9월 23일 유엔군은 낙동강을 완전히 도하했습니다. 북진이 시작되었습니다. 9월 26일 오산 근처에서 극적인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인천에서 남하한 미 제7사단과 부산에서 북상한 미 제1기 병사단이 조우한 것입니다. 포위망이 완성되었습니다. 북한군 주력은 사실상 괴멸했습니다. 낙동강 방어선 전투는 승리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의 대가는 엄청났습니다. 유엔군은 수만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미군만 해도 전사자가 3,600여 명에 달했고 부상자와 실종자를 합하면 그 수는 훨씬 많았습니다. 한국군의 피해도 컸습니다. 민간인 피해는 정확히 집계조차 어려웠습니다. 북한군의 피해는 더 참혹했습니다. 5만에서 6만 명에 이르는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39대의 T-304 전차가 파괴되어 전차 전력은 사실상 소멸했습니다. 무엇보다 전쟁 수행 능력 자체가 붕괴되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폭염 속에서 탈수로 쓰러진 병사들, 이질로 고통받던 젊은이들, 폭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떨었던 수많은 생명들, 지게를 지고 산을 올랐던 민간인들, 학도병으로 전선에 나섰다가 돌아오지 못한 소년들, 그들 하나하나가 이 승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지 70여 년이 지난 지금 낙동강은 평화롭게 흐릅니다. 그 강변에는 논밭이 펼쳐져 있고 다리 위로 차들이 쉴 새 없이 지나갑니다. 대구는 번영하는 대도시가 되었고 부산항에는 컨테이너선들이 드나들며 세계와 무역을 합니다. 평화로운 풍경입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저절로 온 것이 아닙니다. 70여 년 전 이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낙동강의 물은 한때 붉게 물들었습니다. 다부동의 계곡에서는 밤낮으로 포성이 울렸고 오봉리 능선에서는 백병전이 벌어졌습니다. 마산의 산악지대에서는 폭염 속에 병사들이 쓰러졌고 포항의 형산강에서는 어린 학도병들이 싸웠습니다. 대구의 낙동강 승전기념관에는 당시 사용되었던 전차와 무기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칠곡의 다부동 전적기념관에는 볼링장 전투의 기록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부산의 유엔기념공원에는 한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전 세계 참전 용사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외관의 호국의 다리는 무너진 철교 위에 세워진 것으로 그 아래로 낙동강이 여전히 흐릅니다. 이 기념물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고, 평화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고.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고. 1950년 여름, 대한민국은 정말로 무너질 뻔했습니다. 지도에서 사라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낙동강 방어선에서 그 좁은 땅에서 사람들은 끝까지 싸웠습니다. 워커 장군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말했고 병사들은 그 말을 지켰습니다. 한국군과 미군, 영연방군이 함께 싸웠고 지게를 진 민간인들이 뒷받침했습니다. 하늘에서는 전투기가 날았고 바다에서는 군함이 포격을 가했습니다. 부산항을 통해 보급품이 쏟아져 들어왔고 정보참모들은 적의 암호를 해독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모여서 마침내 낙동강은 지켜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살아남았습니다. 낙동강은 오늘도 흐릅니다. 그 물결 속에는 70여 년 전의 기억이 담겨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희생이 담겨 있습니다. 그날 대한민국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낙동강 방어선에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이 무너질 뻔했지만 끝내 살아남은 그 뜨겁고 처절했던 여름의 이야기입니다.